네, 10시 34분 지나고 있습니다. 시장이 기대했던 연말 랠리는 못 가면서 주춤주춤거리고 오히려 밀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변수들 체크하고 어떤 섹터에 집중하면 좋을지 섹터 전략 세웁니다. 항상 균형 잡힌 시각에 이동훈 블루워크 대표 오늘 오셨어요.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다들 이제 어제는 마이크론 실적만 나와라. 뭔가 좀 반전의 계기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오라클 쇼크가 나오면 주가를 밀어버렸어요. 그죠? 그리고 이제 마이크론이 시간에서 올랐는데 우리 반도체 기업에 미치는 영향 분석해 주십시오. 예, 우선 이제 오라클이 나온 뉴스는 사실 스토리가 별로 안 좋은 것 같습니다. 규모도 규모지만 그 블루아울이라는 회사에서 이제 투자를 철회하게 되는 과정 자체가 부채가 너무 많다. 이 기업에 투자했을 때 과연 회수가 될 수 있겠느냐 이런 부채 문제를 지적을 했고 수익성 시점이 생각했던 것보다 늦춰질 가능성 이런 것들을 좀 걱정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블루아울 자체가 이제 사모펀드 쪽에서 좀 손실을 많이 입은 상태였거든요. 최근에 사모펀드 관련된 손실 이슈가 좀 있었잖아요. 근데 거기서도 손실이 난 상태였기 때문에 아무래도 신중해져 있는 상황이었는데 최근에 자꾸 뭐 재무 문제 그리고 오라클이 계속해서 이제 부채를 늘리고 있는 그런 상태다 보니까 투자했을 때 프로젝트가 제대로 돌아갈까 그리고 오라클이라는 회사가 정상적으로 좀 가동될 수 있을 정도의 어떤 매출이 나올까 여기에 대한 이제 걱정이 됐고 이거는 이제 투자들이 최근에 정확하게 AI를 걱정하는 것들하고 이제 정확하게 맞물리는 거였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시장에서는 어느 정도는 이제 걱정은 당분간 좀 이어질 가능성은 있어 보입니다. 다만 오라클 이외에 데이터 센터 투자하는 기업들이 대체로 다 이제 빅테크 기업들이고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뭐 오라클하고 달리 뭐 부채 비율이 30% 안쪽 이런 기업들이라서 당장 뭐 재무 문제가 제기되거나 그럴 가능성은 그렇게 이제 높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조금 변동성이 불가피해 보이지만 큰 방향을 바꿀 정도의 사안으로 보기는 좀 어려워 보이고요. 그리고 우리 입장에서 이제 오라클보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훨씬 중요하잖아요. 근데 오늘 뭐 이미지 돈 거 보니까 이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12척의 배로 이제 뭐 AI 버블론을 맞서는 뭐 그런 이미지가 돌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실적도 잘 나왔지만 시장에서 주목했던 거는 최근 들어서 기업들이 실적이 나빠서 빠진 기업들은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전망을 어떻게 제시하는지가 상당히 중요한데 예상치를 훨씬 높게 제시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144억 달러 정도 예상했는데 180억 달러 이상 매출 자신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주당 순이익도 4달러 한 70센트 정도 예상했는데 8달러 넘긴다 이렇게 얘기하다 보니까 우리 기업들 입장에서는 3등 기업 마이크론이 저 정도라면 1, 2등 우리 기업은 더 좋아질 것이다 이렇게 또 커버가 될 수 있어서 단기적으로는 조금 어려움이 있겠습니다만 큰 방향을 바꿀 정도의 어떤 사안은 아니고 매물이 좀 지나가는 정도 뭐 그 정도 사안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블루아울이라는 기업은 뭐 생소한데요. 한국 기업들은. 그러니까 이 투자와 관련해서 오라클이 AI 센터를 짓는데 이제 투자하는 기업이에요, 여기는? 예, 캐피탈 회사입니다. 그러니까 한 300조 원 정도 되는 이제 캐피탈 회사인데 이게 좀 유명세를 탄 이유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테니스 대회에 있는데 조코비치가 굉장히 유명한 선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사람을 후원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 상대방을 후원을 해가지고 그럼 싼 가격에 한 10명 정도 되는 사람을 해서 한 50만 달러에 후원을 해서 그래서 또 유명세를 타서 좀 독특한 마케팅하는 회사로 유명합니다. 네. 어쨌든 간에 뭐 오라클발 쇼크가 계속 있었는데 AI의 대세를 거스르거나 우리 반도체주를 꺾을 요인은 아니라고 보셨고요. 오늘 반영 안 된 이제 마이크론의 실적이 또 어제 안 된 게 오늘 또 미국장이 반영할 수 있겠죠. 긍정적으로. 내부적으로는 뭐 여러 고민들이 좀 있는데 좀처럼 환율이 지금 꺾이지 않고요. 그죠? 예. 내년 전망들도 꽤 고공행진이어서 불안합니다. 8개월 만에 최고치인데 외국인들의 11월에 역대급 순매도 12월에 순매수로 나오다가 주춤하는 것도 환율 영향이 있다고 봐야 되나요? 예, 아무래도 이제 환율이 좀 불안 심리가 계속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앞으로 생각을 해보면 그러니까 미국의 돈을 계속 갖다 주는 상황이 생길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서학개미라고 불리우는 개인 투자자들이 투자하는 것도 있지만 지금 미국과 관세 협상하고 나서 우리나라가 이제 계속해서 미국과 투자를 해야 되니 달러가 나갈 게 만만치 않을 것 같다. 그러니까 이런 우려가 일부 좀 있는 것 같고 뭐 환율이 계속 올라갈 거라고 믿으니까 수출해서 지금 돈 많이 벌고 있는데 우리나라 기업들이 그 돈을 지금 시중에 안 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겹치면서 달러 공급은 안 되고 수요는 자꾸 늘어날 것 같은 그런 구도가 되고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당장 뭐 해결되지는 않을 것 같은데 단기적인 변곡점은 아마 내일이 될 것 같습니다. 내일 일본 통화정책회의가 있거든요. 근데 최근에 우리나라 이제 환율이 원달러 환율하고 비슷하게 간 게 이제 엔달러 환율이 좀 비슷하게 갔거든요. 근데 이제 엔화가 약세를 보이면서 그러니까
아베 후속이다라고 이제 시장에서 보는 다카이치가 이제 정권을 잡으면서 엔화 많이 풀 거야. 이게 엔화 약세되면서 원화가 같이 딸려간 측면도 있거든요. 근데 만약에 내일 금리 인상이 되고 여기서 이제 엔화가 방향을 틀게 된다라면 원달러 환율도 1,500원 안 넘어가겠구나 이런 인식이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내일이 이제 상당히 중요할 걸로 보여지고 기본적으로는 1,500원을 훌쩍 넘어가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기업들이 보유하고 있는 달러가 워낙 많이 있어서 이걸 언제든지 풀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환율 상승 입장에서 보면 리스크가 될 수 있어서 현재 구간에서는 조금 버티는 그런 움직임이 나오다가 이후에 좀 진정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외국인들이 주식을 많이 팔았잖아요. 근데 11월을 생각해 보면 주식 판 금액하고 채권 매수한 금액하고 똑같았거든요.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자금을 빠서 우리나라를 빠져나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지금은 외국인들이 완전히 한국 금융시장을 나가는 건 아닌 거로 보여져서 환율은 1,500원 언저리에서는 조금 정점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투자자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 섹터에 대한 궁금증이 훨씬 더 많죠. 섹터 이야기하겠습니다. 2차 전지 볼 텐데요. 2차 전지가 ESS 모멘텀으로 나름 선방하면서 가다가 LG 에너지 솔루션의 배터리 공급 계약 해지로 오늘 이제 전체적으로 2차 전지가 충격을 받고 있잖아요. 표현이 좋네. 이 악재의 무게는 어느 정도입니까? 예, 이게 사실 얼마 전까지 2조 원, 뭐 삼성, SDI가 2조 원, 그렇죠. LG 에너지 솔루션이 2조 원 이렇게 각각 수주했다라고 이제 기대를 했었는데 포드에서 이제 사업을 좀 접는다고 네. 그렇게 되면서 13조 원인가 아마 계약한 건의 일부가 아닌가 추정이 되는데 13조 원 계약한 거 중에 9조 6천억 원을 이제 처리한다. 이렇게 된 거거든요. 근데 일단 전기차에 대한 어떤 전망을 대폭 수정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유럽에서 이것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유럽에서도 지금 내연기관차 쪽을 완전히 없애려고 했던 계획이 철회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전기차 비중이 예상했던 것보다는 떨어질 가능성이 높아졌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2차 전지가 어느 정도는 악재를 좀 받을 가능성이 있어서 당분간은 조금 이제 시장에서 이제 매물 소화가 좀 필요해 보입니다. 다만 이제 전기차가 좀 생각보다 덜 올라간다라는 걸 이미 이제 시장에서는 좀 알고 있는 사실이고 데이터 센터 때문에 이제 ESS 관련된 어떤 수요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기대감은 있어서 뭐 추세가 완전히 여기서 끊어졌다라기보다는 오르던 속도는 이제 점진적으로 바뀌게 될 것 같고 이후에는 조금 잠잠해질 것 같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투자라고 항상 그 다음 단계를 생각했는데 보도뉴스 나왔을 때 사실 2차 전지가 좀 밀렸거든요. 예. 그럴 경우에 여기 조정하게 되면 거기와 관련 있는 우리 회사는 어디지? 이렇게 연관이 지으면 그죠? 연결고리를 좀 유추할 수 있는. 그렇게 보면 사실은 또 계약 해지나 이런 게 나올 수 있는 게 또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도 돼요. 생각의 외연을 좀 확장해 보면요. 2차 전지 봤고요. 지금은 어쨌든 순환매 장세가 나타나고 최근에 가장 아마 눈에 띄는 건 좀 로봇 섹터가 아닐까 싶은데 이 순환매장에서의 어떤 관심주 뭐 주인공은 누가 될까요? 네, 지금 이제 말씀하신 로봇을 생각을 해보면 일단 뭐 내년도에 트럼프 대통령이 행정명령을 통해서 산업을 지원하겠다라는 측면이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그러니까 정부에서 내년도 코스닥 육성하겠다고 하잖아요. 네. 근데 코스닥을 잘 보시면 시가총액 1위가 지금 알테오젠인데 알테오젠이 코스피로 넘어가게 되거든요. 네. 그러면 지금 다음 구도가 되는 거는 2차 전지와 로봇이 됩니다. 시가총액 구조상. 그러면 내년도에 코스닥에 투자하는 펀드가 들어온다면 시가총액 비율대로 자금이 집행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2차 전지 또는 로봇 쪽에 관심을 갖게 될 텐데 지금 로봇은 노이즈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2차 전지 노이즈가 생겼으니까. 그래서 수급 측면에서 보면 이제 로봇이 올라갈 가능성이 있어 보여서 코스닥의 시가총액 상위를 구성하고 있는 종목군들, 업종들,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에 대해서는 이제 계속해서 좀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뭐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뭐 반도체라든가 엔터도 여기에 포함이 될 수 있어서 이런 종목들은 이제 수급적인 측면에서는 좀 주목을 해볼 필요는 있습니다. 네. 그리고 바이오가 기본적으로 들어갈 수 있겠죠. 그죠? 순환매에서 그죠? 예, 바이오도 역시 시가총액 가장 높은 그렇죠. 종목인데 일단 알테오젠이 넘어가고 나서 이제 그 효과, 알테오젠 지금 최근에 주가가 좋지 않았잖아요. 그 효과를 좀 벗어내는 게 당장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한편으로는 이제 주식이 좀 조정을 받다 보니까 요즘 또 은가게 오른다면서요. 금도 그렇게 탄력적이지는 않지만 뭐 금과 관련된 기업들 이런 쪽은 좀 강합니다. 유가도 좀 오르고요. 약간 뭐 해지 차원에서 원자재에 대한 포트폴리오의 구성 이런 거는 어떻게 보세요? 은은 계속 올라갈 가능성은 있어 보입니다. 그러니까 금하고 다른 게 금은 산업재로 사용되는 비율이 10%가 안 되거든요. 그 쓰면 뭐 누가 다 뺏어 가려고 하니까 그러니까 안 될 것 같고 은은 6대 4. 그러니까 산업재로 사용되는 게 6 정도 되고 투자로 쓰는 게 한 4 정도 되거든요. 근데 그 말은 수요가 계속 있단 예, 말이죠. 그러니까 데이터 센터 때문에 데이터 센터 열이 많이 나니까 이걸 급격하게 냉각시키려면 은이 많이 들어가야 되거든요. 근데 은은 채굴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채굴되는 게 아니라 다른 거 금속 캐다가 묻어 있는 것
덜어내가지고 하는 게 은이거든요. 그러니까 은 자체는 채굴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공급은 또 제한적이잖아요. 그래서 은 가격은 당분간 올라갈 수 있는데 다만 이제 내년도 되면 인플레이션이 조금 진정이 되면 은을 투자하는 두 가지 요인 중에 하나. 그러니까 인플레이션 해지는 조금 진정이 될 것 네. 같아서 내년도에 상승폭은 좀 둔화되긴 하겠지만 가격 자체는 계속 올라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은 관련된 종목군들, 구리 관련된 종목들에 대해서는 뭐 좀 계속 관심을 가져볼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이 데칼코마니 같은 그림은 뭘 얘기해 주는 거예요? 설명이 좀 필요한데 조금 전에 보면 원자재 가격 동향이었어요. 화면 보여주세요. 네, 제일 많이 오른 게 위에 실버, 은이고 플래티넘, 네, 그렇군요. 코코아, 네, 오렌지 이런 게 커피값도 많이 올랐다고 그러던데 그죠? 네, 이런 거군요. 밑에는 뭐 밀 그런 거군요. 네. 자, 그래서 투자자들은 어쨌든 이번 주가 좀 힘겨운 주간 아닙니까? 네. 예. 여러 이슈들이 있었고, 앞으로도 이번 주에 넘어야 될 이슈들이 좀 남아 있잖아요. 그리고 연말은 이렇게 랠리가 없이 끝나는 것인가? 네. 연말정, 대응 전략, 관심 섹터 말씀해 주세요. 예, 일단은 단기적으로는 뭐 CPI 오늘 밤에 나오는 CPI 결과가 3%를 훌쩍 넘지 않는 결과가 나와줘야 그래도 내년에 두 번은 금리 내린다 이런 기대가 될 수 있어서 이 수치가 네. 중요해 보이고요.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내일 일본의 통화정책회의가 엔캐리 자금 최근에 12월에 갑자기 외국인들이 매도한 이면에는 엔캐리 자금 이탈에 대한 우려를 반영한 거다 이런 분석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만약에 일본이 금리를 올린다면 그 다음 금리 인상은 좀 천천히 갈 것이다 이런 메시지가 나오면 좀 안도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그러니까 이 부분을 좀 체크해 볼 필요가 있고요. 그렇지만 연말까지는 이미 대부분의 악재들이 반복적인 내용들이라서 지금부터 새롭게 뭐 악재로 12월 같은 하락장이 나온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번 주 고비 잘 넘기면 마이크론 실적도 잘 나오고 우리 기업들의 실적 수정치도 상향 조정되고 있는 그런 단계라서 좀 관련된 종목군들 반도체라든가 또 내년도 증시 정책이라든가 이런 것들 감안해 볼 때 뭐 증권 업종이라든가 또 내연기관차 다시 부활하고 하면 이제 또 자동차주들도 각광받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업종에 대해서는 계속 관심을 가져볼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반도체는 이제 중심에 넣어야 될 기업으로 보이고요. 2차 전지, 자동차, 증권, 네. 관심 섹터로 연말정 말씀하셨습니다. 금융 쪽 증권이나 은행이나 뭐 이런 쪽 지주까지 포함하게 되면 모멘텀이 최근에 좀 약하네요. 예, 근데 이게 최근에 약한 건데 사실 그전 상반기를 보면 뭐 종목들별로 한 업종 지수가 100% 넘게 올랐거든요. 개별 종목 200% 올라서 그거를 좀 매물 소화하는 과정으로 보여지고요. 매물 소화가 진행되고 나면 모멘텀은 충분히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오늘 머닝 전략 블루워크 이동훈 대표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